안녕하세요. 이도사 정해주는 채널 박스카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M5 투어링을 타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M5와 M5 투어링이 동시에 런칭했습니다. 보통은 M5 세단이 나온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M5 투어링을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두 대를 동시에 런칭했습니다. 11월부터 전 세계에 판매가 된다고 해요. 국내에 들어올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야지. 5 시리즈 투어링이 예전에 들어왔었죠. 근데 판매량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뒷부분에 트렁크가 있을 거면 SUV를 산다 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모양이 멋있다, 이번엔 외건 사야지 라고 말하는 자동차 마니아들도 가격표를 보면 당연히 투어링이 더 비싸죠. 국내에 투어링 모델이 들어와서 성공을 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사실 M5의 투어링이 필요한 이유는 M5라는 차가 아무나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니잖아요. 그 스포츠카 중에서도 M3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M5를 타는 사람은 평상시에 5 시리즈를 사용하는 용도에서도 이 차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빨리 달릴 때는 또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싶다 라는 사람들을 위한 차거든요. 우리가 요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자전거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캠핑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러닝 없이는 못 살아, 어떤 그 레포츠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우에 외건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만약에 눈을 가리고 지금 이 차를 탔을 때 M5 세단과 외건이 같느냐,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뒷부분에 무게가 느껴진다는 건 아니고 약간 다른 게 느껴집니다. 뒷부분의 동작이 약간 달라요. 근데 그게 어떨 때 드러나냐면 속도를 내죠. 속도를 내고 지금 코너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왜냐면 지금 여기도 사실 코너였거든요. 지금 슥슥 완만한 코너긴 했지만 코너였는데 얘는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니까 내가 뭐 코너링을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사실 이 길보다는 와인딩한 스티가 날 겁니다. 외건을 대부분 운전을 해보면 세단보다 D필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강성이 늘어나요. 뒷부분에 무게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D 서스펜션에 하중이 가해지는 방식도 약간 달라지겠죠. 그래서 뒷부분이 뭐랄까요, 좀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자동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죠. 그런데 물론 브레이크를 잡으면 관성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앞브레이크가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브레이크를 큰 걸 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뒷브레이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실제로 엄청난 속도로 서킷을 달리는 경우에는 뒷브레이크를 거의 무시하기도 합니다. 뒷바퀴가 뜨면 떠도 되냐? 아니야, 뜨면 안 돼. 뜨면 접지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브레이킹 거리가 늘어나요. 뒷바퀴도 땅에 다 있어야 돼요. 하중이 빠졌다고 해도 뒤에 하중을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코너 탈출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래서 이 차, 그러니까 외건 형태가 코너링이 더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더 빠르냐 문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빠르려고 M5를 타는 게 아니에요. 더 빨리 달리고 싶어서 스포츠카를 샀다면 M3나 M4를 사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이 차보다. 그리고 지금 이 리어 스티어, 뒷바퀴 조향 안 느껴져요. 지금 제가 리어 스티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길이 좋아져가지고 한참 밟았어요. 그런데 리어 스티어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 저속과 고속에서 달라지는 것. 달라졌다고 당황한 적 옵션 넣으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리어 스티어 옵션을 굳이 추가하셨던 분들은 주차할 때 약간 달라져서 기둥 박을 뻔한 적 있다 없다? 있잖아. 스티어링 휠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졌을 때 그게 불안감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시 익숙해져서 저속일 때의 스티어링 반응, 고속일 때의 스티어링 반응을 구분해서 내가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게 불안감으로 와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언제나 위화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저속에서 그 스티어링을 꺾을 때 의식해서 약간 덜 꺾어야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리어 스티어 옵션이 있는 경우에. 근데 이 차는 유턴을 해봤을 때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됨입니다. 제가 아우디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아우디를 언제 제대로 깠었냐면 A4에 한 10여 년 전에 속도에 따라서 스티어링 반응이 바뀌는 옵션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필수 옵션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전 너무 싫었어요. 어떨 때 싫냐면요, 속도를 막 내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리고 유턴을 하죠. 그리고 다시 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스티어링을 꺾기 시작하고 속도가 낮아진 시점에서 유턴을 하고 다시 스티어링을 풀면서 가속을 하죠. 계속 바뀌어 스티어링 반응이. 불안해서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능은 나중에 이제
점차 숙성되면서 이제는 그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게 다시 바뀌었죠. 지금 이 차는 처음부터 그 위화감이 없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리어 스티어 반응이 뭔가 위화감을 주고 후진하는데 기중에 박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조향각이 내 생각보다 적어서 오는 위화감, 그런 것들이 아예 애초에 없다는 거죠. BMW가 대단한 게 그런 겁니다. 일관됨이라는 게 운전자에게 안심감을 주고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리어 스티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M5 세단을 탈 때 이야기했던, 전기차를 타는데도 마치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는 감각과 똑같다. 스티어링 휠에 오는 감각, 차를 조향했을 때 차가 움직이는 정도,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차를 재미있게 탈 수 있으니까요. 겉모습은 양의 탈을 쓴 늑대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단처럼 생겼지만 혹은 외건처럼 생겼지만 평범한 차가 아니다 라는 건 맞습니다만, 운전은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빠르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이 차는 M5다운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음 보는 길에서의 이런 코너길에서도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수가 있어. 나는 멈출 수 있고 나는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이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 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BMW의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뒤에 붙는 숫자 I. I가 뭐죠? 모르면 너는 찾아라리 아니야. I는 인젝션의 약자예요. 그 전엔 카브레터였습니다. 공기의 온도,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지는 걸 대처할 수 있을 경우도 있지만 아예 대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동이 꺼질 수도 있어요. 해발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 어떤 도시에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야, 오늘 알프스로 투어 가자. 알프스 올라가면 3000m야. 기압 차이가 엄청나잖아. 덜덜덜덜덜 이러면서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달릴 수가 없어. 그럼 카브레타를 뜯어내고 뭐 니들을 바꿀 거야? 고성능 차는 뭐야? 카브레타가 기통 맞아 달리잖아. 그러면 8기통이면 8개 니들을 바꾼다고? 바꿀 수 있다고 쳐. 8개 동조 봐야 돼. 어디서? 알프스 뭐 산 휴게소에서 카브레타 동조 바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젝션이란 기술로 언제나 일관된 달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스로틀 반응, 일관된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인간의 기술이었죠. 길이 좋으니까 좀만 달리고 얘기할게. 자, 천천히 갈 때는 아주 편하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속도를 내서 슥 코너를 날릴 때도 차가 흔들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브레이킹을 하고 코너를 슥 지금 이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달리면서 운전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 번 굽은 복합 코너였어요. 그러니까 코너링이라기보다는 쓱 굽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속하면서 그 길을 달리기 쉽지 않거든요. 약간 3차원이 아니고 2차원에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저속에서는 부드러운데 고속에서는 단단해져요가 아니고 계속 일관됨이 있다고. 갑자기 가다가 노면에 어떤 뭐 돌이 나왔거나 혹은 노면 공사 중이어서 울퉁불퉁하거나 모래가 좀 깔려 있거나 그런 노면이 바뀌었을 때 반응이 휙휙 달라지면 운전하기 어렵겠죠. 언제나 그 위험한 상황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스펜션이 잘 받아내 준다는 걸 운전하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속도역, 굴곡, 노면 상태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스포츠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스펜션은 컨벤셔널 타입,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하면 이제 댐퍼 플러스 스프링 을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컨벤셔널 서스펜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컨벤셔널 타입인데도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갑니다. 어댑티브 댐퍼라는 건 적응형 댐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감쇄력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스프링을 뭘로 세팅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프링 세팅은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달리는 속도역, 원하는 승차감, 실을 사람과 무게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팅 값이 그냥 한 가지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차가 모든 상황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속도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된 안정감,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다. 빨리 달릴 때도 롤링이 없다. 아예 제로가 아니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쓱 해서 내가 지금 코너링하고 있음, 하중이 이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의 롤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 세팅을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 서스펜션이 마법 같더라. 어떤 속도역에서도 안정되더라. 비밀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스프링 레이트를 얘기했어요. 스프링이 어떤 무게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어떤 속도역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느냐라는 건데, 이 차에 쓰인 코일 스프링은 프로그레시브 서스펜션이라는 겁니다. 우리 볼펜 스프링 열어보면 계속 똑같은 그 레이트로 감겨 있죠. 근데 얘는 밑부분에 감겨있는 것과 윗부분에 감겨있는 게 달라요. 윗부분은 좀 더 촘촘하고 내려올수록 약간 루즈하게 감겨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부품, 뭐 하체 암이라든지 부싱 같은 것들이 원래 M은 기존 BMW와 다릅니다. 부싱의 형태도 다르고 부싱의 경도도 다르고요. 그렇다면 그 부싱을 일반 BMW에 넣으면 달라지느냐? 부품 하나 바꾼다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냥 5와 M5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차가 역대 M5 중에 가장 5와의 차이가 없지 않나,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탈 때 M5라서 뭐 약간 뭐 요란하다든지 혹은 딱딱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차는 그냥 지금 이렇게 탈 때는 그냥 5 시리즈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탈 때는 그냥 5 시리즈처럼 탈 수 있으나, 만약에 속도를 낸다면 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만약에 이 차가 변신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이런 차였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차로 바뀌는 걸 원하셨다면,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움직이고요. 그 일관됨이 되게 사랑스러운 차죠. 상품성에 대한 얘기를 어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성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 차는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약간의 다름, M5, M3 이런 차들의 특징이 기본이 되는 3 시리즈나 5 시리즈랑 다른데, 하나 다른 게 아니라 요만큼 다른 게 그 약간 킥이라니까. 그리고 사이드 미러, 뭔가 모양이 약간 평소에 보던 다른 차랑 다르고, 카본인가? 약간 이렇게 되는. 이런 거 핸들을 확 꺾고 엑셀을 확 밟았는데도 저속에서 이 리어휠의 방향이 바뀌는 거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됨이라는 거야. 거기서 약간 내 생각과 다르면, 더군다나 지금 엑셀을 깊게 밟았기 때문에 D가 미끄러지기 더 쉽겠죠. 그러면 카운터를 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 이럴 때 그건 불쾌함이죠. 그러니까 카운터를 친다는 게 어떨 땐 즐겁지만, 좌회전할 때 카운터 쳤다는 건 내 스티어링 조작이 잘못됐다는 증거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위화감 없이 그냥 천천히 좌회전하나, 지금처럼 과격하게 훅 밟고 좌회전하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게 이 세팅의 대단함입니다. 이 차는 타는 내내 안심할 수 있고 놀랄 일이 없어요. 정말 훌륭한 차입니다. 정말 더 숙성됐고, 예전 M5에서도 물론 이런 비슷한 감각을 느꼈습니다만, 이 차가 어른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세대 M5,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나올 M5가 전기차가 될지 혹은 내연기관이 다시 돌아올지, 뭐 어떤 형태의 파워트레인을 택할지 아직은 알 수 없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시점도 사실 꽤나 급박한 상황이죠. 환경 기준 때문에 유로 5 플러스가 발동됐고, 차량의 동력 성능을 높이는 건 계속 어려워지고 무게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는 길을 찾았다라는 거죠. 총평 가겠습니다. 둘 중에 한 대 골라라. M5 세단, M5 투어링. 전 세단이요. 왜? 그냥 취향이에요. 저는 투어링입니다. 세단도 예쁜데 투어링이 뭐랄까 더 다채로운 삶을 사는 사람일 것 같이 보여. 자, 지금 아우토반에 왔습니다. 그냥 지금 뭐 M 버튼 이런 거 안 누르고 그냥 아까 평범하게 시골길 달리던 그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뭐 이것저것 시험을 보느라 스포츠 모드도 놔보고 막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하면 더 빨라지긴 하는데, 안 누르고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도 엄청 빨라요. 일반 노말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컴포트 한데 스포츠에서 약간 부족하잖아. 근데 얘는 안 부족해.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더 스포츠 성능이 올라가는데 저속일 때 뭐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 요 가속 이게 이거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약간 이 콧소리가 섞이잖아. V8 다운. 200에서 노는 건 얘한테는 그냥 껌이에요. 약간 숨 쉬듯이 200km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210, 220, 230, 240, 250. 취미 부자니? 이거 사라. 공간 널널하다.